이 집안은 역적으로 몰렸다. 사흘 안에 증좌를 못 내놓으면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끌려갈 것이야. 시집 온 지가 탄해된 막내 며느리는 그 말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는 사람 없는 뒤뜰로 나가 헛간 깊이 숨겨둔 낡은 활 한 자루를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남 땅 솔제고을에 한씨 성을 쓰는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솔제는 산자락에 폭 안긴 작은 고을이었지요. 봄이면 진달래가 비탈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감나무마다 등불을 단득함이 익었습니다. 한씨 집은 그 고을 어귀 낡았으나 정갈한 기와집이었습니다. 한때는 무관을 지낸 가문이라 했으나 이제는 그 영화가 다 바랜 지 오래였지요. 가장인 한경식은 쉰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젊어 변방에서 활을 잡고 창을 들던 사람이었으나 세월에 어깨가 굽고 손마디가 무뎌졌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한경식은 마루에 앉아 빛바랜 활집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또 그 활을 보고 계십니까? 도윤이 다가와 묻자 노인은 옅게 웃으며 활집을 내려놓았지요. 늙으면 옛것이 자꾸 손에 잡히는 법이다. 이 활로 변방을 지키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시위 한 번 당길 힘도 없구나. 아버님은 아직 정정하십니다. 정정은 무슨? 이 손을 보아라. 굳은 살이 다 풀어지지 않았느냐. 한경식은 제 손바닥을 펴 보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끝에는 늘 옅은 한숨이 묻어 있었지요. 외아들 한도윤은 글 읽는 선비였습니다. 흰 손에 안색이 고와 누가 보아도 무관의 자손 같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은 활을 잡으면 어깨부터 떨었고 화살은 관역은커녕 발치에 떨어지기 일쑤였지요. 너는 붓은 잡아도 활은 영 글렀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도윤은 머쓱하게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소자는 활보다 책이 좋습니다. 아버님, 그래, 사람마다 길이 다른 것이지. 책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면 그것도 큰일이니라. 한경식은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먼 산을 보며 입을 다물 뿐이었지요. 그래도 도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이면 등잔 아래 책을 펴고 아침이면 아내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었지요. 그 집의 막내 며느리가 바로 채설인이었습니다. 설이는 시집 온 지 갓 한 해를 넘긴 새댁이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가지런한 눈썹, 말수가 적고 걸음이 단정한 처자였지요. 사람들은 설인을 두고 한미한 집에서 들어온 가여운 며느리라 했습니다. 친정이 가난해 혼수도 변변치 못했다고들 수군거렸지요. 저 댁 막내 며느리는 어디서 왔다더라. 산 너머 어느 가난한 선비 집딸이라던가. 부모도 일찍 여의었다지. 쯧쯧, 무관 집에 시집 와서 활도 못 쏘는 남편의 가난한 친정이라니. 복도 지질이 없는 색시야. 구경 좋아하는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그렇게 입을 놀렸습니다. 설이는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한 번도 낯빛을 바꾸지 않았지요. 다만 설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유독 단단하고 오른손 엄지 안쪽에 옅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굳은 살이 무엇으로 생긴 것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까닭도 없었지요. 가난한 집딸이 바칠에 손이 거칠어진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설이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부모의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삶고 마당을 쓸었지요.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깐깐한 살림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일솜씨를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었지요. 막내 댁 그렇게 손이 느려서야 어느 세월의 살림을 다 하겠누. 정씨 부인이 매서운 눈으로 그렇게 말하면 설이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말은 잘하지.
어디 두고 보자꾸나. 대꾸 한마디 없이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드는 며느리였습니다. 정씨 부인도 속으로는 그 무던함이 밉지 않았으나 겉으로는 좀처럼 정을 내비치지 않았지요. 하루는 도윤이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를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인은 힘들지 않소? 어머님이 매양 모질게 구시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서방님, 거두어 주신 것만도 큰 은혜이옵니다. 은혜라니, 내가 부인에게 받은 정이 더 크오. 나 같은 사람을 마다 않고 와 주었으니. 서리는 옅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무엇이 잠겨 있는지 다정한 남편도 알지 못했지요. 서린이 가장 좋아하는 시각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잠들고 등잔불마저 꺼진 뒤 서린은 가끔 뒤뜰 헛간 앞에 가만히 서 있곤 했습니다. 헛간 안에는 낡은 멍석에 둘둘 말린 무언가가 깊이 숨겨져 있었지요. 서린은 그것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멍석을 매만지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서린은 그 앞에 설 때마다 먼 곳을 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헛간 앞에서 무엇을 그리워했겠습니까? 식구들은 아무도 그 밤의 며느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린은 시어머니 심부름으로 고을 외곽에 약초를 사러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솔밭을 지나는데 멀리서 시윗줄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핑 하고 바람을 가르는 그 소리에 서린의 걸음이 저도 모르게 멈췄지요. 소리가 난 쪽에는 외진 활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정자와 빛바랜 관역, 그리고 백발의 노인 하나가 있었지요. 노인은 마칠복이라 하는 늙은 사두였습니다. 사두란 활터를 지키고 활 쏘는 이들을 가르치는 우두머리 활량을 이르는 말이지요. 마칠복은 굽은 등으로 활을 들어 올렸다가 화살을 먹이고는 천천히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늙은 팔은 떨렸고 화살은 관역 가장자리를 마치고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혀를 차며 화살을 거두러 갔습니다. 그때 서린이 무심코 중얼거렸지요. 바람을 거스르셨습니다. 마칠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형한 눈빛이 서린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방금 뭐라 하였느냐? 서린은 그제야 제 입을 깨달았습니다. 얼른 고개를 숙이고 길을 재촉하려 했지요. 아닙니다. 소인이 주제넘은 말을 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서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주제넘다. 바람이 왼쪽에서 불어 화살이 밀린 것을 내가 한눈에 보았다는 말이 아니냐. 그게 어디 아무나 하는 말이더냐. 소인은 그저 어림으로 본 것이옵니다. 어림으로 활을 평생 잡은 늙은이도 가늠하기 어려운 바람을 어림으로 보았다고? 마칠복은 한참을 서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그 단단한 손을 슬쩍 바라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지요. 너는 어느 집 사람이냐? 손을 보아하니 반만 갈던 손은 아니로구나. 서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서린은 차분히 대답했지요. 한씨 집 막내 며느리이옵니다. 가난한 집에서 시집온 보잘것없는 사람이옵니다. 마칠복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빛바랜 관역을 한번 바라보고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의 값어치는 어디서 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는 게야. 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지. 서린은 그 말뜻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늙은이의 푸념이려니 여겼지요. 예, 어르신, 좋은 말씀이옵니다. 가거라. 허나 언젠가 내 손이 다시 활을 잡는 날이 오거든 이 늙은이를 찾아오너라. 서린은 흠칫했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공손히 절하고 활터를 떠났지요. 그날의 며느리는 그 말이 제 일생을 가르는 말이 될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만 마칠복만은 멀어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사도의 눈에는 묘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바람을 거스르셨다. 저 처자가 그걸 어찌 알았을꼬. 꼭 그 사람을 보는 것 같구나.
노인은 굽은 등을 펴며 중얼거렸습니다. 솔밭 사이로 봄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지요. 그 무렵 솔제고을에는 좌수 변치술이라는 사람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좌수란 고을 양반들이 모이는 향청의 우두머리를 이르는 말이지요. 관아의 일에도 입김이 닿는 자리라 변치술의 한마디면 고을이 들썩였습니다. 변치술은 비단 옷에 금박띠를 두르고 손가락마다 번쩍이는 가락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겉으로는 후덕한 척 웃었으나 그 처진 눈 속에는 늘 무언가를 재는 빛이 있었지요. 한 영감, 요새 살림은 좀 펴졌소. 장날 변치술이 한경식을 보고 느물느물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한경식은 마뜩자는 낯으로 짧게 답했지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소이다. 허허, 무관 가문이 이리 쪼그라들었으니 세상 참 알 수 없는 일이오. 한때는 변방을 호령하던 집안이 아니었소. 지난 일이오. 다 부질없는 이야기지. 한경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변치술은 그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슬며시 화제를 돌렸지요. 하기야 사람 일은 모르는 법. 영감도 아는 게 많은 분이니 부디 입 조심하며 사시오. 세상에는 굳이 들추지 않는 게 나은 일도 있는 법이니. 그 말 끝에 웃음이 어쩐지 서늘했습니다. 한경식은 대답 대신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남들이 모르는 예실이 가로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경식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서리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저녁을 지었습니다. 그 밤도 식구들이 잠든 뒤 서리는 다시 헛간 앞에 섰습니다. 멍석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지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래도록 잊으려 했던 무언가가 늙은 사두의 한마디에 다시 깨어나려는 듯했습니다. 아버지, 서리는 작게 한마디를 흘리고는 이내 입술을 깨물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한미한 며느리의 가슴 속에 어떤 세월이 잠들어 있는지를. 그리고 며칠 뒤 솔제 고을 전체를 뒤흔들 한 사건이 그 평온한 집의 문을 두드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씨 집의 하루는 늘 새벽 딸기 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리는 어둑한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물을 안쳤습니다. 그 솜씨가 어찌나 야무진지 아궁이 불은 한 번에 살아나고 밥은 뜸이 고르게 들었지요. 하루는 정씨 부인이 부엌을 기웃거리다 가만히 며느리의 손놀림을 지켜보았습니다. 막내 댁, 그 나물은 어디서 데치는 법을 배웠누? 친정에서 그런 것도 가르쳐 주더냐? 예, 어머님. 어릴 적에 어깨 너머로 보고 익혔습니다. 어깨 너머로 익힌 솜씨가 이 정도면 친정 어머니가 보통 솜씨가 아니었던 게로구나. 정씨 부인은 무심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입을 깨닫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칭찬을 한 것이 멋쩍었던 게지요. 어쨌든 간은 좀 더 봐야겠다. 시아버님은 짠 것을 싫어하시니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리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뚝뚝한 말 속에 숨은 정을 서리는 일찍부터 알아보았지요. 도유는 그런 아내를 늘 안쓰러워했습니다. 며칠 뒤 정씨 부인이 체기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온 집안이 안절부절 못하는데 서린이 조용히 부엌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다려왔습니다. 어머님, 이것을 드셔보십시오. 매실과 생강을 함께 달인 것이옵니다. 얘야, 내 입이 써서 아무것도 못 넘기겠다. 한 모금만이라도 드셔보십시오. 속이 한결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정씨 부인은 마지못해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한참 뒤 답답하던 속이 스르르 풀리는 것이었지요. 이상한 일이로구나. 의원도 못 고치던 체기가 내 약한 사발에 가셨으니 가난한 집에서는 의원을 부를 형편이 못 되어 이런 것들을 익혀두었습니다. 그래, 너는 참 별난 아이다. 가진 것 없다면서 아는 것은 또 어찌 그리 많누. 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다정한 손길이었지요. 아가,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다. 서운했거든 용서하려무나. 아니옵니다, 어머님. 다 저를 아끼셔서 그러신 줄 압니다. 서린이 눈물을 글썽이자 정씨 부인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부 사이의 얼음은 한결 녹아내렸지요. 도유는 밤늦게 책을 보다가 아직도 바느질을 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 등잔을 끌어다 놓았습니다. 부인, 그만 자오. 어두운데 눈 상하겠소. 이것만 마저 기우면 됩니다. 서방님 도포 소매자락이 다 해졌기에 내 도포가 대수요. 부인 몸이 먼저지. 도유는 아내의 손에서 바느질감을 슬며시 빼앗았습니다. 서린이 가만히 그를 올려다보았지요. 서방님은 어찌 저에게 이리 잘해 주십니까? 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온 사람인데 가진 것이라니. 부인은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단단한 사람이요. 무슨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눈빛이 나는 늘 고맙고 든든하오. 서린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숙이고 옅게 웃었지요. 과한 말씀이옵니다. 어서 주무십시오.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다만 서린은 제 속을 끝내 다 열어 보이지 않았고 도윤도 그 닫힌 문 앞에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경식은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루는 한경식이 아들에게 활을 쥐어 주었습니다. 도윤아, 무관의 자손이 활 한 번 못 당겨서야 쓰겠느냐. 오늘은 이 아비 앞에서 한 번 쏘아 보아라. 도윤은 마지못해 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위를 당기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화살은 줄을 떠나기도 전에 툭 떨어지고 말았지요. 어깨에 힘을 빼라 하지 않았느냐. 다시. 도윤이 다시 당겼으나 이번에는 화살이 빗두로 날아가 마당 한 구석 장독을 맞췄습니다. 쨍그랑 하고 장독 깨지는 소리가 났지요. 아이고, 내 된장. 정씨 부인이 달려 나오자 도윤은 얼굴이 벌개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아버님. 소자는 아무래도 활과는 인연이 없는 모양입니다. 한경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활을 거두었습니다. 되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길이 다른 법이지.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서리는 저도 모르게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활을 잡으면 어찌 쏘아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서리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결코 나설 때가 아니었지요. 한경식은 변방을 호령하던 무관이었으나 이제는 구분 등으로 마당에 화초나 돌보는 노인이 되었지요. 그 손에 들린 호미가 한때 활과 창을 쥐던 손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아버님 무릎은 좀 어떠십니까? 서린이 따뜻한 차를 내밀자 한경식은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무릎이 다 그렇지. 아가, 너는 이 늙은이 무릎까지 챙기느냐. 집안 어른이신데 당연하옵니다. 고맙구나. 우리 도윤이가 복이 있어 너 같은 사람을 만났다. 한경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늘 어떤 그늘이 드리워 있었지요. 무엇이 저 노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을까요? 한경식은 가끔 한밤중에 깨어 마루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식구들은 그것을 그저 늙은이의 잠 없음으로만 여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경식이 도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윤아, 내 너에게 일러둘 것이 있다. 만약 이 아비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술 그자를 가까이 두지 마라.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좌수 어른과 무슨 일이라도 묻지 마라. 다만 그자는 것과 속이 다른 자다. 웃는 나 뒤에 칼을 감춘 자야. 도윤은 영문을 몰라 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한경식은 더는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은 서리는 빗자루를 든 채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변치술이라는 이름이
어쩐지 가슴 한 구석을 서늘하게 스쳐 지나갔지요. 한편 고을에서는 변치술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살림이 어려운데도 변치술은 갖은 명목으로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관아의 곳간은 늘 가득 찼으나 그 곡식이 백성에게 돌아오는 일은 없었지요. 좌수 어른, 올해는 흉년이라 도저히 바칠 것이 없습니다. 부디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한 농부가 무릎을 꿇고 빌었으나 변치술은 부채를 붙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미, 나라의 곡식을 거두는데 무슨 말미가 있단 말이오. 못 바치겠거든 그 집 솥단지라도 내놓으시오. 좌수 어른, 그것만은 시끄럽소. 본관이 바쁘니 썩 물러가시오. 농부는 끌려나갔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분을 사기며 돌아섰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지요. 변치술의 손에는 고울의 목줄이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장터를 지나던 서리는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끌려가는 농부와 부채를 붙이며 웃는 변치술의 얼굴을요. 서린의 손끝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둔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요. 그 밤 서린은 또 헛간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멍석을 매만지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한참을 망설이다 멍석을 한 겹 들춰보았지요. 그 안에는 낡은 각궁 한 자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냄새와 함께 손때 묻은 시위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지요. 서린은 그 화를 참아 들어 올리지 못하고 그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눈을 감자 까마득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서린의 손을 잡고 화를 가르치던 한 사내의 따뜻한 목소리였지요. 서린아, 활은 힘으로 쏘는 게 아니란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바람을 읽고 숨을 멈추는 것이야. 활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그 목소리가 너무도 생생해 서린은 눈을 뜨고도 한참을 헛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이 화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서린은 작게 속삭이고는 다시 멍석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옷고름으로 눈가를 훔쳤지요. 그 활은 서린에게 단순한 활이 아니었습니다. 서린은 본래 가난한 집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서린이 평생 가슴에 묻어야 할 비밀이었지요. 7해 전 서린의 집안에 끔찍한 화가 닥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졌지요.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끌려갔고 집은 불탔으며 식솔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린 서린만이 늙은 유모의 손에 이끌려 간신히 몸을 피했지요. 그 난리 속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서린의 손에 쥐어준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끼던 가죽 깍지였지요. 깍지란 활을 쏠 때 엄지에 끼우는 가죽 기구를 이르는 말입니다. 서린아, 이것만은 꼭 지녀라. 언젠가 내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오거든.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서린의 귀에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린은 신분을 숨기고 이름조차 바꾸어 살아왔지요. 누구도 서린이 그 무너진 가문의 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활 솜씨를 드러내는 순간 그 비밀이 들통날 것을 알기에 서린은 평생 활을 잡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며느리를 이토록 슬프게 했을까요? 어떤 사연이 저 낡은 활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서린은 끝내 그 활을 들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 조용히 헛간 문을 닫고 돌아섰지요. 다음 날 아침 서린은 다시 여느 때의 무던한 며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시부모를 봉양했지요. 누구도 그 며느리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제고울의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변치술의 음흉한 눈길이 이미 한씨 집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고을 군기고에서 한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솔제고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래 변방이 어수선하여 나라에서 각 고을의 군기고를 단단히 단속하라는 명이 내려왔다는 것이었지요. 군기고란 활과 창, 갑옷 따위의 무기를 보관하는 관아의 창고를 이르는 말입니다. 변치술은 그 일을 빌미로 더욱 위세를 부렸습니다. 고을의 장정들을 불러 모아 부역을 시키고 무기를 점검한다며 집집마다 들쑤시고 다녔지요. 요새 세상이 흉흉하니 무기 될 만한 것은 모조리 관아에 신고해야 하오. 숨기는 자는 역도로 다스릴 것이니 그리하시오. 변치술의 그 말에 고을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부엌칼 하나까지 들춰내는 통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지요. 그 소식을 들은 한경식의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무관 가문이었던 한씨 집에는 비록 녹슬었으나 맨 무기 몇 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버님, 우리 집 옛 활과 창은 어찌합니까? 신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윤이 걱정스레 묻자 한경식은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관아에 신고해 둔 것들이다. 문서도 남아 있으니 걱정 마라.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한경식의 마음은 좀처럼 놓이지 않았습니다. 변치술이 무슨 속셈으로 이리 이를 키우는지 그 음흉한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이튿날 변치술이 직접 포졸 몇을 데리고 한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무기 점검을 나왔소이다. 한 영감댁에 무기가 좀 있다 들었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한경식은 마뜩잖았으나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광에 보관해 둔 옛 활과 창을 내어 보였지요. 변치술은 그 무기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화살대에 새겨진 한씨 가문의 표식을 처진 눈으로 유심히 살폈지요. 허허, 무관 가문이라더니 표식까지 따로 새겨 두셨구려. 이 갈매기 모양 표식이 한씨 대 것이요? 그렇소. 대대로 우리 집 화살에 새기던 표식이요. 과연 명문가답소이다. 변치술은 짐짓 감탄하는 척하며 그 표식을 눈에 새겼습니다. 그 속셈을 알 리 없는 한경식은 그저 어서 이 불청객이 돌아가기만을 바랐지요. 점검을 마친 변치술은 흡족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 서리는 어쩐지 가슴이 서늘하여 한참을 그 뒷모습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지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점검이 바로 끔찍한 음모의 첫걸음이었다는 것을요. 그 무렵 변치술은 관아 깊은 방에서 은밀히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자는 그의 오랜 신복인 아전 곽석이었습니다. 아전이란 관아에서 실무를 보는 하급 관리를 이르는 말이지요. 곽석이는 변치술의 손발이 되어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온 자였습니다. 좌수 어른, 정말로 그 일을 버리시려는 겁니까? 곽석이가 목소리를 낮춰 묻자 변치술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한경식 그 늙은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다. 그 자는 예시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 하오나 한 영감은 이렇다 할 죄가 없지 않습니까? 어찌 엮으시려고. 죄가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지. 무관 가문의 옛 무기까지 있으니 영모로 엮기에 이만한 집이 또 어디 있겠느냐. 변치술의 두 눈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곽석이는 그 서슬에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군기고에서 무기 몇 점을 빼돌리고 그 자리에 한씨 표식이 새겨진 화살을 떨어뜨려 둔다. 그리고 순찰 도는 관군 하나가 그 화살에 맞아 죽었다 하면 누가 보아도 한씨 집안의 소행이 아니겠느냐. 하오나 관군을 죽이는 일까지 큰 일을 도모하는데 그만한 희생이야 어쩔 수 없는 법.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일이 끝나면 너에게도 큰 상이 있을 것이야. 곽석이는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양심이 그를 찔렀으나 변치술의 위세 앞에서 거역할 용기가 없었지요. 그날 밤 곽석이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일에 손을 담그게 되었노.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는 죽은 아내가 남긴 위패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천근만근이었으나 그는 끝내 잔을 비우고 눈을 질끈 감았지요. 어쩔 수 없다. 좌수 어른을 거스르면 나도 내 자식들도 무사하지 못해. 곽석이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박힌 가시는 두고두고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렇게 한씨 집안을 향한 끔찍한 음모가 조용히 짜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집안의 식구들은 누구도 그 어둠이 다가오는 줄 알지 못했지요.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그 일이 터졌습니다. 깊은 밤 고을 군기고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활과 창 여러 점이 사라졌고 마침 순찰을 돌던 관군 하나가 화살 한 대의 가슴을 꿰뚫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지요. 고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관아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군기고 앞에서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죽은 관군의 가슴에 박힌 화살, 그리고 현장에 떨어진 화살들에는 하나같이 한씨 가문의 표식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씨 표식이 분명하오. 이건 한경식 그자의 집안 소행이오. 변치술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옆에서 곽석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무관 가문이 옛 무기를 숨겨두고 영모를 꾸민 것이 분명하오. 어서 한씨 일가를 잡아들이시오. 관아의 포졸들이 우르르 한씨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던 아침나절 한씨 집 마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한경식은 어디 있느냐? 역적 한경식은 당장 나와 오라를 받으라. 포졸들의 호통에 식구들이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한경식이 영문을 몰라 앞으로 나섰지요. 이게 무슨 소란이요? 내가 무슨 역적이란 말이오? 시침이 떼지 마시오. 군기고를 털고 관군을 죽인 화살에 대개 가문 표식이 새겨져 있었소. 변치술이 비단옷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감추지 못한 득이의 웃음이 어려 있었지요. 한 영감,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소. 무관 가문의 자존심이 끝내 화를 불렀구려. 변치술, 이건 모함이요. 내 집안은 결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소. 한경식이 핏대를 세웠으나 변치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좌가 일이 명백한데 무슨 발뺌이요. 자, 들으시오. 변치술은 죽은 관군의 가슴에서 뽑아온 화살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선고했지요. 이 집안은 역적으로 몰렸다. 사흘 안에 결백을 밝힐 증거를 못 내놓으면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끌려갈 것이야. 한경식은 물론이요. 그 아들과 며느리까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그 말에 온 식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도유는 부들부들 떨며 아버지를 붙들었지요. 아버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한경식은 이를 악물고 변치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제야 변치술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어렴풋이 깨달았으나 이미 늦은 뒤였지요. 내 이놈 변치술 끝내 이런 짓을 벌이는구나. 무슨 소리신지 모르겠구려. 본관은 그저 나라의 법을 따를 뿐이요. 변치술은 능청스럽게 웃고는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한경식을 옥에 가두어라. 나머지는 사흘간 집안에 가두고 단단히 지켜라. 누구도 도망치지 못하게. 한경식이 오라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정씨 부인은 통곡했고 도유는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지요. 그 모든 광경을 서리는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식구들처럼 떨고 있는 며느리였으나 그 두 눈만은 다른 빛을 띠고 있었지요. 끌려가는 시아버지와 능글맞게 웃는 변치수를 번갈아 바라보는 서린의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서늘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변치술 저자가 끝내 서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동시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7해 전 제 친정을 무너뜨린 그 손길의 냄새를 서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한씨 집은 초상집과 다름없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자리에 누워 앓는 소리를 냈고 도유는 마루에 주저앉아 머리를 싸맸지요. 부인,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아버님이 끌려가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책만 읽던 선비에게 이런 환난은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지요. 내가 무관의 자손이면서 활 한 번 제대로 못 쏘고 힘 한 번 못 쓰니 이런 때 아무 쓸모가 없구려. 서방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서린이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차분한지 도유는 문득 아내를 올려다보았지요. 부인은 어찌 이리 침착하오. 이 와중에 사흘이라 하였습니다. 사흘 안에 결백을 밝힐 증좌만 찾으면 됩니다. 분명 길이 있을 것입니다. 증좌라니 그걸 어디서 어떻게 찾는단 말이오. 변치수리 관할을 손에 쥐고 있는데 도유는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리는 더 말하지 않고 다만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쓸어 주었지요. 그러나 서린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 형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절망하는 그 밤에 서린은 홀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저 화살에 새겨진 표식과 관군을 꿰뚫은 그 한 대의 화살, 거기에 반드시 진실의 실마리가 있을 것이다. 화를 아는 사람만이 읽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식구들이 지쳐 잠든 깊은 밤, 서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 없는 뒤뜰로 나가 헛간 깊이 숨겨둔 낡은 활 한 자루를 마침내 꺼내 들었지요. 달빛 아래 오래 잠들어 있던 활이 며느리의 손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솔제고울의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이 조용히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리는 오래 잠들어 있던 활을 두 손에 받쳐 들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7해 동안 단 한 번도 잡지 않았던 활이었지요. 차가운 가죽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잊으려 했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리는 시위를 가만히 당겨보았습니다. 핑 하는 그 떨림이 손목을 타고 가슴까지 울려 퍼졌지요.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모든 것을요. 그러나 서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활을 다시 잡는 순간 평생 숨겨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활을 쏘는 솜씨를 보이면 사람들은 묻겠지. 한미한 집 딸이 어찌 이런 솜씨를 지녔느냐고. 그러다 내가 최 장군의 딸임이 드러나면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멸문당한 역적의 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시댁에 도리어 더 큰 화가 미칠 수도 있었지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흘 뒤면 시아버지가 어쩌면 온 식구가 목숨을 잃을 판이었으니까요. 서리는 밤새 활을 손에 쥔 채 고민했습니다. 나서야 하는가, 숨어야 하는가. 두 마음이 가슴속에서 끝없이 부딪혔지요. 누가 이 며느리의 밤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동이 틀 무렵에야 서리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활을 다시 멍석에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서리는 옥에 갇힌 시아버지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옥졸에게 간신히 허락을 얻어 차디찬 옥 안의 한경식을 만났지요. 하룻밤 사이에 시아버지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옥고가 얼마나 고되십니까? 아가, 내가 여길 어찌. 위험하니 어서 돌아가거라. 아버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변치술과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어찌하여 저자가 우리 집안을 이토록 모질게 노리는 것입니까? 한경식은 한참을 망설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된 일이다. 내가 젊어 무관으로 있을 때 변치술은 나와 한솥밥을 먹던 자였지. 그런데 그 자가 군량을 빼돌리는 것을 내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럼 아버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에. 그렇다. 그때는 증좌가 없어 덮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자는 내가 그 일을 안다는 것만으로 늘 나를 두려워했다. 이제 나이 들어 힘없어진 나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게지. 서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서린은 직감했지요. 변치술의 손에서는 7해 전 제 친정을 무너뜨린 것과 똑같은 냄새가 났으니까요. 아버님, 부디 사흘만 견디십시오. 제가 반드시 길을 찾겠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가여운 것, 이 늙은이 때문에 너희까지 화를 입게 되었구나. 한경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그 손을 꼭 잡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버님, 저를 믿어 주십시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리는 발길을 솔밭 활터로 돌렸습니다. 늙은 사두 마칠복이 빛바랜 관역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지요. 서린이 다가가자 노인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올 줄 알았다. 내 집안에 화가 미쳤다는 소식은 나도 들었느니라. 어르신, 염치 없으나 어르신께 청이 있어 왔습니다. 마칠복은 서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날 내가 바람을 거스르셨다 했을 때 나는 알아보았다. 그 말투, 그 눈매 화를 보는 그 눈썰미를. 너는 보통 집딸이 아니지. 서린은 흠칫했습니다. 그러나 마칠복의 눈빛에는 저기가 아니라 깊은 연민이 어려 있었지요. 숨기지 마라. 너는 화를 아는 사람이다. 그것도 아주 깊이 아는 사람이야. 대체 누구에게서 그 화를 배웠느냐? 서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으로 제 입을 열었지요. 제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활로 한 시대를 호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최정, 최 장군이 제 아버지이십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칠복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의 옹이진 손이 부르르 떨렸지요. 최 장군이라. 7해 전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하신 바로 그 최 장군 말이냐? 예, 제가 그분의 외동딸입니다. 신분을 숨기고 이름을 바꾸어 한씨 집에 시집와 살고 있었습니다. 마칠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린의 손을 잡았지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화를 보는 눈이 꼭 그분을 닮았더구나. 나는 젊어 변방에서 최 장군의 휘하에 있던 사람이다. 그분은 내가 평생 모신 단 한 분의 장군이셨어.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린과 마칠복은 서로를 마주본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아버지를 아셨다니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그래, 최 장군의 따님이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어찌 우연이겠느냐. 무엇이든 말하거라. 이 늙은이가 목숨을 걸고 너를 돕겠다. 서린은 마칠복에게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영모로 몰린 일, 군기고에서 죽은 관군, 그리고 한씨 표식이 새겨진 그 화살에 대해서요. 어르신, 저는 그 화살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활과 화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까요. 옳은 생각이다. 화살 한 대에도 그것을 쏜 자의 솜씨와 거리, 바람과 각도가 다 남는 법이지. 그것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진범의 거짓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야. 마칠복은 굽은 등을 펴며 형형한 눈빛을 빛냈습니다. 늙은 사두의 가슴에 오래 잠들어 있던 무인의 피가 다시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허나 한 가지 명심하거라. 내가 활솜씨를 드러내는 순간 내 신분도 함께 드러날 위험이 있다. 그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야. 정녕 그 길을 가겠느냐? 서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지요. 가겠습니다. 제 신분이 드러나 죽는 한이 있어도
죄 없는 시댁 식구들을 죽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7해 전 제 아버지를 무너뜨린 그 진실도 이제는 밝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장하다. 과연 채 장군의 딸이로구나. 마칠복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리는 그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지요. 이로써 며느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숨어 살던 역적의 딸이 마침내 진실을 향해 활을 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밤 서리는 남편 도윤에게도 일부나마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놀라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활을 쏠 줄 압니다. 그것도 제법 깊이 압니다. 도윤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활 한 번 못 잡던 자신과 달리 아내가 활을 안다니요. 부인이 활을 그게 무슨 말이요. 지금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환난에서 식구들을 구할 길이 어쩌면 제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믿고 잠시만 지켜봐 주십시오. 도윤은 한참을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나 나는 부인을 믿소. 부인이 가는 길이라면 나도 함께 가겠소. 서방님, 대신 약주하오. 무슨 일이든 혼자 짊어지지 말고 나에게도 기대 주오. 비록 활은 못 쏘아도 부인을 지키는 일이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소. 서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짐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이었지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정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문 밖에서 들은 모양이었지요. 막내 대, 방금 그 말이 정녕 사실이냐. 내가 화를 안다는 것이. 서리는 흠칫했으나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머님, 거짓을 아뢰어 송구합니다. 정씨 부인은 한참을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내가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 나는 다 묻지 않으마. 다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너는 이미 우리 한씨 집안 사람이다.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이든 이 어미도 함께 가마. 어머님, 내 시아버님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 이 늙은 몸을 던진들 아깝겠느냐. 무엇이 필요하거든 말만 하거라. 서리는 시어머니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토록 매섭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든든한 한편이 되어 있었지요. 온 식구가 한마음이 되자 절망뿐이던 집안의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깊은 밤 서리는 홀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군기고를 제 눈으로 직접 보아야 했지요. 진실은 늘 현장에 남아있는 법이니까요. 달빛을 등지고 군기고에 다다른 서리는 관군의 눈을 피해 그 둘레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죽은 관군이 쓰러져 있던 자리, 화살이 날아온 방향, 담장의 높이와 거리를요. 서리는 쪼그려 앉아 땅바닥에 흙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군기고 담장에서 시신이 발견된 자리까지의 거리를 눈대중으로 가늠했지요. 이상하다. 화살이 날아왔다는 방향에는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이 없다. 게다가 이만한 거리에서 사람의 가슴 한복판을 정확히 꿰뚫으려면 보통 솜씨로는 어림도 없어. 서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누명의 화살에는 분명 거짓의 흔적이 숨어 있었지요. 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속을 수 없는 거짓이다. 변치술, 내가 꾸민 짓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을 것이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군기고를 한 번 더 눈에 새기고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씨 집안의 운명을 건 싸움이 며느리의 손끝에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서리는 동이 트기도 전에 솔밭 활터를 찾았습니다. 마칠복은 벌써 나와 빛바랜 관역을 손질하고 있었지요. 서린을 보자 노인은 굽은 등을 펴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왔느냐? 그래, 마음은 정했느냐? 예, 어르신. 다시 활을 잡겠습니다. 다만 7해를 놓았으니 손이 무뎌졌을까 두렵습니다.
손은 잊어도 몸은 기억하는 법이다. 어디 한번 쏘아보거라. 마칠복이 활한 자루를 내밀었습니다. 서리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관역 앞에 섰지요. 서리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바람을 읽고 숨을 멈추는 것이야. 서린이 시위를 당겼습니다. 활이 보름달처럼 휘어지고 며느리의 작은 몸에서 팽팽한 기운이 뻗어 나왔지요. 핑!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살은 관역 한복판에 정확히 꽂혔지요. 마칠복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7패를 놓았다는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으니까요. 세상에 과연 채 장군의 딸이로구나. 그 핏줄은 속일 수가 없어. 서리는 연이어 화살을 날렸습니다. 두 번째 화살이 첫 화살을 쪼개며 같은 자리에 꽂혔고 세 번째 화살 또한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지요. 늙은 사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죽은 장군의 모습이 어린 딸의 활 속에 고스란히 살아 있었으니까요. 되었다, 써. 손이 무뎌지긴커녕 오히려 더 깊어졌구나. 세월이 내 활에 한을 새겼나 보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이 활터가 아니었으면 저는 영영활을 다시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린이 깊이 절하자 마칠복은 그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그날부터 마칠복은 서린에게 잊고 있던 옛 궁법을 다시 일러주었습니다. 활은 멀리 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거리를 읽고 바람을 읽고 적의 마음까지 읽어야 진정한 명궁이지. 바람을 읽는 법을 좀 더 자세히 일러주십시오. 깃발을 보지 말고 풀끝을 보아라. 풀끝이 눕는 방향과 빠르기로 바람의 결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화살의 깃이 바람을 어찌 타는지를 보면 그 화살이 어디서 어떻게 날아왔는지도 거꾸로 읽어낼 수 있느니라. 서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화살이 날아온 길을 거꾸로 읽는 법, 그것이야말로 누명을 깨뜨릴 열쇠가 될 것이었지요. 화살 한 대에는 그것을 쏜 자의 모든 것이 남는다. 솜씨, 거리, 각도, 그리고 그 화살을 만든 자의 버릇까지도.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자에게는 화살이 곧 증인이 되는 게야. 화살이 증인이 된다. 서린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가르침 하나가 머지않아 변치술의 거짓을 무너뜨릴 결정적 무기가 될 줄을 그때는 둘 다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지요. 마칠복은 서린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죽은 채 장군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내 아버지는 참으로 강직한 분이셨다. 부하를 제 몸처럼 아끼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분이셨지. 그런 분이 어찌하여 역적으로 몰리셨는지 나는 지금도 믿을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어찌 멸문당하셨는지 어르신은 아십니까? 마칠복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소문으로는 군량을 빼돌리고 적과 내통했다는 죄목이었다. 허나 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은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지. 누군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야. 서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군량을 빼돌렸다는 그 죄목이 시아버지가 변치술에 대해 말한 것과 똑같았으니까요. 아버지를 무너뜨린 자와 시아버지를 노리는 자가 혹 같은 사람은 아닐까. 서린의 머릿속에 무서운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짐작일 뿐 증좌가 없었지요. 서린은 그 의심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우선 눈앞의 누명부터 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서린은 마칠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실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손에 넣어야 할 것은 죽은 관군을 꿰뚫은 그 화살이었지요. 그러나 그 화살은 관아의 증물로 단단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화살을 직접 볼 수 없다면 같은 표식의 화살이라도 구해야 합니다. 서린은 시댁광에 남아있던 한씨 표식 화살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마칠복과 함께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지요. 어르신, 이 화살을 보십시오.
우리 시댁 화살의 깃은 세 갈래로 모두 같은 방향으로 비스듬히 붙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화살의 깃을 어찌 붙이느냐는 집집마다 또 만든 이마다 다른 법이지. 같은 표식이라도 깃을 붙인 솜씨가 다르면 만든 사람이 다른 것이야. 서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만약 관군을 죽인 화살의 깃이 시댁 화살과 다른 솜씨로 붙어 있다면요. 그것은 곧 그 화살이 한씨 집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이었지요. 반드시 그 화살을 봐야 합니다. 깃을 붙인 솜씨와 화살대에 새긴 표식의 칼자국까지요. 관아의 증물을 어찌 본단 말이냐. 변치술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을 텐데 서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지요. 그날 밤 서리는 사내처럼 옷을 갈아입고 굶기고 근처로 향했습니다. 관아의 경비가 가장 허술해지는 깊은 밤을 노린 것이었지요. 그러나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서린에게는 한 가지 시험해 볼 것이 있었습니다. 서린은 군기고에서 죽은 관군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변치술이 화살이 날아왔다고 주장한 방향, 즉 맞은편 언덕을 바라보았지요. 저 언덕에서 이곳까지라. 어디 보자. 서린은 가져온 활을 들고 그 언덕을 향해 시험 삼아 화살을 날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빼어난 솜씨로도 화살은 언덕 중턱에 힘없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역시 그렇구나. 이 거리는 사람의 힘으로 화살이 닿을 거리가 아니다. 더구나 언덕 위에서 이 자리에 가슴 한복판을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천하의 명궁이라도 불가능한 일이야. 서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변치술의 거짓에 첫 번째 구멍이 뚫린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그 화살은 언덕에서 날아온 것이 아니다. 누군가 아주 가까이에서 관군을 직접 쏘아 죽인 것이다. 그리고 한씨 표식 화살을 현장에 떨어뜨려 놓은 것이지. 진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의 거리와 각도를 머릿속에 단단히 새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이튿날 서리는 마칠복과 함께 고을의 궁장을 찾아갔습니다. 궁장이란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장인을 이르는 말이지요. 고을에서 화살을 만드는 이는 늙은 궁장 박씨 하나뿐이었습니다. 서리는 한씨 표식 화살을 슬쩍 보이며 넌지시 물었지요. 어르신, 혹 근래에 이런 표식의 화살을 만들어 달라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박 궁장은 화살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갈매기 표식이라. 글쎄, 한씨 댁 표식은 내가 잘 아네만 근래에 따로 주문받은 적은 없네. 헌데 이상하구먼. 무엇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화살의 깃을 붙인 솜씨가 한씨 댁 화살과는 영딴판일세. 한씨 댁 화살은 깃을 세 갈래로 비스듬히 붙이는데 요새 군기고에 들어가는 관제 화살은 깃을 곧게 붙이거든. 이건 누가 봐도 관아에서 만든 화살에 표식만 나중에 새긴 것이구먼. 서린과 마칠복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단서였지요. 누명의 화살은 한씨 집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관아의 관제 화살에 한씨 표식을 위조해 새긴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방금 그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언젠가 그 증언이 죄 없는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의 실타래가 한 가닥씩 풀려가고 있었지요. 활터로 돌아오는 길, 서린은 뜻밖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산자락 외딴 주막 뒤편에서 아전 곽석이가 홀로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고 있었지요. 그는 연신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들다니 내가 천벌을 받을 게야. 그 늙은이도 그 집 식구들도 다 무슨 죄란 말인가. 서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변치술의 신복인 줄 알았던 자가 양심의 가책으로 저토록 괴로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저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어쩌면 진실을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저 사람을 잘 끌어낼 수만 있다면. 서리는 곽석이의 얼굴을 마음에 새기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가닥 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날 오후 활터로 돌아온 서린에게 한바탕 소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산짐승 사냥꾼들이 활터에 몰려와 사람을 해친 멧돼지 한 마리가 마을로 내려왔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그 멧돼지가 어찌나 사납고 빠른지 화살이 죄다 빗나갑니다. 벌써 사람이 둘이나 다쳤어요. 사냥꾼들이 쏜 화살은 번번이 멧돼지를 놓쳤습니다. 그 짐승이 아이들이 노는 마을 어귀로 달려들자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지요. 그때였습니다. 서린이 망설임 없이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풀끝이 눕는 방향으로 바람을 잃고 달려드는 짐승의 빠르기를 가늠하더니 숨을 멈추고 시위를 놓았지요. 핑! 화살은 정확히 멧돼지의 급소를 꿰뚫었습니다. 그 사나운 짐승이 외마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고꾸라졌지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 새댁이 단 한 발에 저게 사람 솜씨인가. 신궁이 따로 없네.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서리는 황급히 활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깊이 숨겨온 솜씨를 그만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만 것이지요. 마칠복이 얼른 나서서 둘러댔습니다. 이 사람은 내 먼 친척인데 어릴 적 활을 좀 배웠을 뿐이오. 어서들 다친 사람이나 돌보시오.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흩어졌으나 그 소문은 발 없는 말처럼 고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씨 집 막내 며느리가 신궁이라더라 하는 소문이요. 그리고 그 소문은 머지않아 변치술의 귀에도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움직임을 누군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변치술의 밀정이었지요. 며느리가 밤마다 굶기고 주변을 맴돈다는 소식은 머지않아 변치술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멧돼지 소동 이후 서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진실을 캐 나갔습니다. 이제 밝혀야 할 것은 그 위조된 관제 화살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이었지요. 관아의 화살에 한씨 표식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자는 관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리는 시어머니 정씨 부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관아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늙은 식모 하나와 오랜 친분이 있었지요. 아가, 그 식모에게 내 슬쩍 물어보마. 관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이가 모르는 게 없으니라. 정씨 부인이 며칠을 공들인 끝에 한 가지 소식을 물어왔습니다. 글쎄,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곽석이가 밤마다 관아 뒷방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하더라는구나. 그 방에서 쇠를 다루는 소리며 칼질하는 소리가 났다더라. 쇠를 다루고 칼질을 했다. 화살대에 표식을 새기는 소리로군요. 서린의 눈이 빛났습니다. 곽석이가 바로 위조 화살을 만든 장본인이 분명했지요. 변치술이 머리라면 곽석이는 그 손발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곽석이만 우리 편으로 돌릴 수 있다면 진실을 밝힐 길이 열립니다. 허나 그자가 변치술의 신복이 아니더냐. 어찌 우리 편으로 돌린단 말이냐. 곽석이는 양심에 짓눌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틈을 파고들면 분명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튿날 밤 서리는 곽석이가 자주 가는 외딴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곽석이는 그날도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서리는 그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어 왔습니다. 곽석이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씨 집 며느리임을 알아보고는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당신은 한씨 집 며느리가 아니오. 어찌 나를 찾아왔소? 나으리, 저는 압니다. 군기고의 그 화살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요. 그리고 나으리께서 밤마다 무엇을 하셨는지도요. 곽석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저는 나으리를 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 없는 사람이 셋이나 곧 목숨을 잃게 됩니다. 늙은 시아버님과 글밖에 모르는 제 남편과 그리고 저까지요. 서린의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간절했습니다. 곽석이는 차마 그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나으리께서도 돌아가신 부인의 위패 앞에서 밤마다 괴로워하신다 들었습니다. 그 양심이 아직 살아있다면 부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곽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한참을 흐느끼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나도 괴로소.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소. 허나 좌수 어른을 거스르면 나도 내 자식들도 무사하지 못하오. 그자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모르오. 압니다.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나으리 진실을 묻어둔 채로는 평생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 주십시오. 곽석이는 끝내 대답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보았지요. 그 마음에 두개 분명한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요. 한 번 더 흔들면 그 둑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한편 며느리가 신궁이라는 소문은 마침내 변치술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변치술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으나 며느리가 밤마다 군기고를 맴돈다는 밀정의 보고를 듣고는 낯빛이 굳었지요. 한씨 집 며느리가 화를 안다고 게다가 군기고를 들쑤시고 다닌다고 변치술은 부채를 탁 접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언가 일이 어긋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그 계집을 한번 떠봐야겠구나. 정말로 화를 아는지 아니면 그저 헛소문인지. 변치술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고을의 안녕을 빈다는 명목으로 활쏘기 대회를 열고 거기에 한씨 집 며느리를 끌어내기로 한 것이지요. 며칠 뒤 고을 너른 마당에 관역이 세워지고 활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변치술은 짐짓 너그러운 척하며 한씨 집에도 사람을 보냈지요. 좌수 어른께서 이르시길 한씨 집 며느리가 활 솜씨가 빼어나다 하니 꼭 나와 한 수 보여 달라 하셨소. 서리는 그것이 함정임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솜씨를 드러내면 의심을 사고 못한다 하면 거짓이 들통날 판이었지요. 가지 마시오, 부인. 분명 무슨 흉계가 있을 것이오. 도윤이 만류했으나 서리는 차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자리라면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는 편이 낫습니다. 제게 생각이 있으니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대회 날 서리는 담담한 얼굴로 활터에 나섰습니다. 변치술이 단 위에 앉아 능글맞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지요. 오, 한씨 집 며느리가 정말로 왔구려. 신궁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디 그 솜씨 좀 봅시다. 과한 소문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어릴 적 장난삼아 활을 만져본 것이 전부이옵니다. 겸손도 지나치면 거짓이 되는 법. 자, 저 관역을 한번 맞춰보시오. 못 맞히면 헛소문을 퍼뜨린 죄를 물을 것이오. 변치술이 가리킨 관역은 보통 거리의 2배는 됨직한 먼 곳에 있었습니다. 어지간한 명궁도 마치기 어려운 거리였지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서리는 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자세를 어설프게 잡고 첫 화살을 관역 옆으로 비껴 날렸지요. 에게, 신궁은 무슨 소문이 헛것이었구먼. 구경꾼들이 수군거렸고 변치술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한 아이가 관역 뒤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떨어진 화살을 주우려던 것이었지요. 순간 누군가 쏜 화살 하나가 그 아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변치술이 몰래 심어둔 자가 서린을 시험하려 일부러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것이었지요. 아이가 위험하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찰나 서린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더는 자세를 숨길 겨를이 없었지요. 서린은 번개같이 화살을 매겨 날아가는
그 화살을 향해 시위를 놓았습니다. 핑! 두 화살이 허공에서 정확히 부딪혀 땅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돌처럼 굳어버렸지요. 날아가는 화살을 화살로 맞춰 떨어뜨리다니 그것은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그게 뭐야? 화살을 화살로 맞췄어. 저런 솜씨가 세상에. 구경꾼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변치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서리는 화를 내리고 변치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으나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지요. 좌수 어른, 보셨습니까? 소인의 솜씨를요.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군기고에서 죽은 관군은 과연 어느 거리에서 누구의 화살에 맞아 죽었을까요? 서린의 그 한마디에 변치술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한 신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캐는 무서운 추적자였지요. 대회가 끝난 뒤 서린은 또 하나의 단서를 좇았습니다. 죽은 관군의 시신을 거둔 의녀를 은밀히 찾아간 것이지요. 의녀란 여인들의 병을 돌보고 때로는 시신을 살피는 일을 맡은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서린은 그 의녀에게 정씨 부인이 손수 지은 약과 곡식을 건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염치 없으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날 죽은 관군의 상처가 어떠하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의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주위를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화살이 가슴을 꿰뚫었는데 그 상처 둘레가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살이 타들어간 자국이었지요. 살이 그을렸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다만 멀리서 날아온 화살에는 그런 자국이 남지 않는다는 것만은 압니다. 아주 가까이서 코앞에서 쏘아야 그런 그을음이 남지요. 서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손에 들어온 것이지요. 언덕에서 날아왔다는 화살이 실은 코앞에서 쏘아진 것이라는 증거가요. 고맙습니다. 그 말씀이 죄 없는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부디 그날의 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의녀는 두려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린은 그 증언을 가슴에 단단히 새기고 돌아섰지요. 이제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위조된 관제 화살, 닿을 수 없는 거리, 그을린 상처,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누군가 관군을 가까이서 쏘아 죽이고 한시 표식 화살을 떨어뜨려 누명을 씌웠다는 진실을요. 그 밤 서리는 활터에서 마칠복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르신, 이제 증좌가 거의 모였습니다. 위조 화살을 만든 곽석이 닿을 수 없는 거리, 그을린 상처. 이것이면 변치술의 거짓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허나 안심하기엔 이르다. 변치술은 궁지에 몰리면 더 모질어지는 자야. 내가 솜씨를 드러냈으니 이제 그 자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흘의 시한이 내일이면 다 됩니다. 내일 안에 관아에 나아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마칠복은 서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늙은 사도의 눈에 비장한 빛이 어렸지요. 좋다. 이 늙은이도 내 곁에서 증인이 되어 주마. 최 장군의 따님이 진실을 밝히는 그 자리에 내 어찌 빠질 수 있겠느냐. 어르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외로운 싸움인 줄로만 알았던 서린에게 어느새 든든한 사람들이 하나둘 곁에 서 있었지요. 이렇게 서린은 만천하의 솜씨를 드러내고 말았으나 동시에 변치술의 가슴에 깊은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정체를 드러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변치술이 이제 더욱 잔인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튿날 사흘의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누군가 한씨 집 대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지요.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아전 곽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곽석이는 주위를 살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늙은 듯 했지요. 밤새 한숨도 못 잤소. 당신 말이 자꾸 귓전에 맴돌아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었지요. 이것은 좌수 어른이 나에게 위조 화살을 만들라 지시한 날 내가 몰래 적어둔 것이요. 언젠가 내 목숨을 지킬 방패가 될까 하여 적어두었던 것이지. 서린이 그 종이를 받아보니 거기에는 변치술이 화살을 위조하라 명한 날짜와 정황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이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곽석이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내일 관아의 신문에서 내가 직접 증언하겠소. 더는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둘 수가 없소. 비록 나도 무사하지 못하겠지만 그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소. 나으리 그 용기에 하늘이 감복할 것입니다. 온 식구가 그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절망뿐이던 집안에 마침내 환한 빛이 드는 듯 했지요. 위조 문서와 곽석이의 증언, 거기에 서린이 모은 증좌들까지 더하면 변치술의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아버님을 모셔 올 수 있겠구려. 도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씨 부인도 며느리의 손을 잡고 기뻐했지요. 그날 밤 식구들은 오랜만에 두 다리를 뻗고 잠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 믿으면서요. 도윤은 잠든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부인, 이 모든 게 부인 덕이요. 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영영 무너졌을 것이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내일 신문이 끝나야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만은 편히 쉬어두오. 부인도 며칠을 못 잤잖소. 서리는 옅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가슴 한 구석이 자꾸만 서늘해 좀처럼 깊이 잠들지 못했지요. 그것은 헛된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변치술이라는 자가 결코 호락호락 무너질 위인이 아니었으니까요. 한편 그 무렵 변치술의 방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밀정 하나가 변치술 앞에 무릎을 꿇고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했지요. 좌수 어른, 큰일 났습니다. 그 한씨 집 며느리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정체라니 한미한 집딸이 아니더냐? 아닙니다. 그 며느리는 7해 전 역적으로 멸문당한 최정 장군의 외동딸이옵니다. 신분을 숨기고 한씨 집에 시집 온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변치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부채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지요. 뭐라, 최정의 딸이라고 그 계집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변치술의 두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최정 장군, 바로 변치술이 7해 전 똑같은 수법으로 모함하여 무너뜨린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하하하하, 이런 기막힌 일이 있나. 그 아비를 죽인 줄 알았더니 그 딸이 기어이 내 앞에 나타났구나. 변치술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끝에는 깊은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그 계집이 화를 안다는 것도 군기고를 들쑤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구나. 제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야. 이대로 두면 7해 전 그 일까지 들통날지도 모른다. 변치술은 부채를 탁 접으며 차갑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 계집의 정체를 빌미로 삼겠다. 역적의 딸이 신분을 숨기고 양민집에 숨어들었으니 이는 또 하나의 큰 죄가 아니냐. 내일 신문 자리에서 이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할 것이다. 밀정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하오나 그리하면 며느리뿐 아니라 한씨 집안 전체가 역적을 숨긴 죄로 더욱 무거운 화를 입을 텐데요. 바로 그것이 노림수다. 그 계집이 무슨 증죄를 들이밀든 역적의 딸이 하는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야. 도리어 한씨 집안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이지. 변치술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서린의 노력을 도리어 도구로 되돌리려는 잔인한 계략이었지요. 그러나 변치술의 반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곽석이 그자가 요새 수상하다. 한씨 집 며느리와 몰래 만났다는 보고가 있었어. 그자의 입을 단단히 막아야겠다. 변치술은 부하들을 불러 곽석이를 은밀히 감시하고 협박하라 일렀습니다. 이튿날 새벽 곽석이가 관하로 향하던 길목에서 변치술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섰지요. 곽석이 좌수 어른께서 부르신다. 잠깐 따라오너라. 곽석이는 끌려가다시피 변치술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변치술은 차를 마시며 서늘하게 웃었지요. 곽석이, 내 너를 친자식처럼 아껴왔거늘. 요새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그런 일 없습니다. 좌수 어른. 없다. 한씨 집 며느리와 밤마다 만난 것은 무엇이고, 행여 쓸데없는 입을 놀릴 생각이라면 내 자식들 목숨이 어찌 될지 잘 생각해 보아라. 변치술의 그 한마디에 곽석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식들이 언급되자 어렵게 낸 용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부디 제 자식들만은. 그러니 내일 신문에서 너는 본대로 들은 대로 증언하면 된다. 한씨 집안이 역모를 꾸몄다고 말이다. 알겠느냐? 곽석이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끌려나갔습니다. 가까스로 피워올린 양심의 불씨가 다시 두려움의 어둠 속으로 잦아들고 있었지요. 그날 낮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서리는 곽석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렵사리 만난 곽석이는 어제와는 사람이 달라져 있었지요. 핏기 없는 얼굴로 그는 서린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안색이 어찌 이리. 미안하오. 나는 아무것도 증언할 수 없소. 어제 내가 했던 말은 다 잊어주시오. 나으리, 어찌 그러십니까? 그 위조 문서는요.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옵니다. 곽석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좌수 어른이 내 자식들 목숨을 들먹였소. 나는 내 자식들을 버릴 수가 없소. 부디 나를 원망하시오. 서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증인이 하룻밤 사이에 다시 등을 돌린 것이었지요. 나으리, 잠시만요. 그 위조 문서라도 제게 주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그 문서는 이미 좌수 어른이 빼앗아 불태웠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소. 곽석이는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서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무너져 내리는 희망을 바라보았지요. 증인도 증좌도 빼앗겼다. 변치술은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서린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질 겨를도 없었지요.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변치술은 마지막 골칫거리 하나를 마저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 사두 마칠복이라는 자도 한씨 며느리와 한패라 들었다. 그자가 체정에 예쁘하였다면 더더욱 살려둘 수 없이 변치술은 부하들을 시켜 한밤중에 솔밭 활터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칠복을 위협하여 활터에서 내쫓고 다시는 서린을 돕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부하들이 들이닥쳐 활터를 부수고 늙은 사두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늙은이 한씨 집 며느리와 한패라지. 또 그 계집을 도왔다간 이 활터고 내 목숨이고 성치 못할 줄 알아라. 마칠복은 굽은 등으로도 꼿꼿이 맞섰습니다. 형형한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 늙은이의 목숨이 무에 그리 아깝겠느냐. 허나 진실은 너희가 부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제 장군의 딸이 살아있는 한 거짓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야. 부하들은 노인을 흠씬 두들겨 패고는 활터를 떠났습니다. 마칠복은 부서진 관역 옆에 쓰러진 채로도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지요. 설이나
이 늙은이는 괜찮다. 너는 흔들리지 마라. 진실은 결국 내 손에 있느니라. 소식을 들은 서린이 한달음에 활터로 달려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마칠복을 보고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어르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때문에 어르신께서. 울지 마라. 이깟 매가 대수냐. 채 장군을 모시던 시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서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서린아, 잘 듣거라. 변치수리 증인도 증좌도 다 빼앗았다 하나 그 자가 결코 빼앗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르신? 바로 내 활솜씨와 활의 이치를 읽는 내 눈이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그 깍지. 그것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아버지가 남긴 진실의 증표이니라. 서린은 제 손에 낀 가죽 깍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7해를 지켜온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었지요. 절망의 끝에서 한 가닥 길이 다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잊지 않겠습니다. 활의 이치와 이 깍지,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무기라는 것을요. 그래, 내일 그 자리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진실을 밝히거라. 이 늙은이가 끝까지 내 곁을 지키마. 이렇게 변치술의 잔인한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고 믿었던 서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깊은 함정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신문날이 마침내 밝아오고 있었지요. 마침내 운명의 신문날이 밝았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고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무관 가문의 영모라는 큰 사건이라 구경하려는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단 위에는 변치술이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그 아래로 오라에 묶인 한경식이 끌려 나왔습니다. 며칠 새 노인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지요. 서리는 도윤, 정씨 부인과 함께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자, 한씨 집안의 영모 사건을 신문하겠다. 한경씨, 내 죄를 인정하느냐? 변치술이 짐짓 위험을 부리며 호통쳤습니다. 한경식은 고개를 들어 또렷이 답했지요. 나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소. 이 모든 것은 모함이요. 증좌가 일이 명백한데 무슨 발뺌이냐. 죽은 관군의 가슴에 박힌 화살이 바로 내 집안 표식이 아니더냐. 바로 그때 서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좌수 어른, 소인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화살은 결코 저희 집안의 것이 아니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린에게 쏠렸습니다. 변치술의 입가에 기다렸다는 듯 음흉한 미소가 번졌지요. 오, 한씨 집 며느리로구나. 마침 잘 나왔다. 내 너에게 물을 것이 있었느니라. 변치술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시오? 한미한 집딸로 알려졌으나 실은 7해 전 역적으로 멸문당한 최정 장군의 딸이오. 신분을 숨기고 양민 집에 숨어든 역적의 핏줄이란 말이오. 그 말에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며 서린을 손가락질했지요. 역적의 딸이라고? 세상에, 그럼 저 집안이 역적을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 도윤과 정씨 부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변치술은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지요. 역적의 딸이 무슨 낯으로 진실을 논한단 말이냐. 도리어 한씨 집안이 역적을 숨긴 죄까지 더해졌으니 이는 멸문을 면치 못할 중죄로다. 서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증인도 증좌도 빼앗긴 데다 이제 제 정체마저 약점이 되어 시댁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최 장군의 딸이었단 말이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지요. 서방님, 속여서 죄송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부디, 아니요. 원망하지 않소. 그동안 부인이 홀로 짊어졌을 그 짐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뿐이요. 도윤이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포졸들이 그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역적을 숨긴 일가를 모두 잡아들여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변치술의 호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며느리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지요. 아가, 이게 무슨 일이냐?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우리 집안을 구하려 했을 뿐인데 어머님 제가 도리어 화를 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그 광경에 차마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변치술의 서슬 앞에서 입을 열지 못했지요. 진실이 빤히 보이는데도 두려움이 모든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관아의 임시 옥에 갇힌 서리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경식은 사형이 확정되었고 도윤과 정씨 부인까지 옥에 갇혔지요. 서린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한씨 집안은 역적을 숨긴 죄까지 뒤집어 쓴 것입니다. 내가 도리어 시댁을 망쳤구나. 서린은 차디찬 옥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시댁을 구하려던 마음이 도리어 더 큰 화를 부른 것만 같았지요.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던 다짐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던 결심도 다 부질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이 이 가여운 며느리를 이토록 깊은 어둠으로 밀어 넣었을까요? 서리는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7해를 지켜온 아버지의 가죽 깍지였지요. 서리는 그것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러자 까마득한 기억 하나가 어둠을 뚫고 떠올랐습니다. 어린 서린의 손을 잡고 화를 가르치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지요. 멸문의 그 밤 모든 것이 불타던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어린 딸의 손에 깍지를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린아, 사람의 값어치는 어디서 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이다. 비록 우리 가문이 무너져도 내가 바르게 살아간다면 너는 결코 천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무서워요. 두려워 마라. 이 깍지를 지니고 언젠가 때가 오거든 진실을 밝히거라. 활은 거짓을 쏘지 않는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라. 그 목소리가 늙은 사두 마칠복이 들려준 말과 똑같았습니다. 활터에서 처음 만난 날 마칠복이 무심코 던졌던 바로 그 말이었지요. 서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눈물이 멎고 흐려졌던 눈빛이 다시 또렷해졌지요. 그래, 내가 역적의 딸이라는 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셨다. 나도 죄인이 아니다. 진실은 신분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증좌로 밝혀지는 것이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마침내 제 자신과 마주한 것이지요. 7해 동안 서리는 늘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솜씨를 숨기고 슬픔마저 숨기며 살았지요. 들킬까 두려워 진실 앞에서 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도망쳐온 끝이 바로 이 차디찬 옥바닥이었으니까요. 숨어 사는 것이 사는 것이더냐. 아버지의 누명을 모른 척하고 시댁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그렇게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 정령 사는 것이더냐.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지요.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이 붙어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변치술은 증인도 증좌도 빼앗았다. 그러나 그자가 결코 빼앗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활의 이치다. 화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내가 직접 만천하 앞에서 그 진실을 증명해 보이겠다. 서리는 손에 쥔 깍지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어둠은 가장 깊었으나 그 끝에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옥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늙은 사두 마칠복이었지요. 매를 맞아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노인은 옥졸에게 통사정하여 서린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그 몸으로 어찌 여기까지? 서린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게 한 가지 방도가 있느니라. 마칠복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변치수리 증좌를 다 없앴다 하나 가장 큰 증좌 하나는 아직 남아있다. 바로 죽은 관군을 꿰뚫은 그 화살, 관아 증물로 보관된 그 화살이다. 그 화살의 깃과 표식만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다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날 것이야. 하오나 그 화살은 변치술이 단단히 지키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냈다. 내일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죄인의 소명을 듣는 자리가 열린다. 그 자리에서 내가 직접 활을 들고 변치술의 거짓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활의 이치로 말이다. 서린의 눈이 빛났습니다. 마칠복의 계책은 위험했으나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지요. 좋습니다, 어르신. 제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래, 나도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마 제 장군의 옛 부하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 두 사람은 옥문을 사이에 두고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마지막 결이었지요. 마칠복은 떠나기 전 서린에게 한 가지를 더 일러주었습니다. 서린아, 내가 활터에서 가르친 것을 잊지 마라. 화살이 날아온 길을 거꾸로 잇는 법, 기세 모양으로 만든 이를 가려내는 법, 상처의 그름으로 거리를 가늠하는 법, 그 모든 가르침이 내일 내 무기가 될 것이다. 예, 어르신, 한 가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일러주신 그 이치들이 변치술의 거짓을 하나하나 깨뜨릴 것입니다. 그래, 활은 멀리 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지 않았느냐. 진실을 꿰뚫는 활이야말로 천하에서 가장 강한 활이니라. 서린은 그 말을 가슴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비스토리의 늙은 스승이 일러준 가르침이 마침내 한씨 집안을 구할 열쇠가 되려 하고 있었지요. 한편 곽석이 또한 그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지요. 변치술의 협박에 입을 다물었으나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아내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지요. 여보, 나는 어찌해야 하오. 자식들을 지키자니 죄 없는 목숨이 죽고 진실을 밝히자니 자식들이 위태롭소. 그때 위패 옆에 놓인 빛바랜 가르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전에 아내가 늘 하던 말이었지요. 바르게 산 사람은 하늘이 끝내 저버리지 않는 법이라오. 곽석이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마침내 두려움을 이긴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를 잡았지요. 그래, 내 비겁하게 살아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아비가 되느니 차라리 바르게 죽어 떳떳한 아비가 되리라. 곽석이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양심이 마지막으로 치열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심이 두려움을 이겼지요. 운명의 그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사형을 앞둔 죄인의 마지막 소명을 들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단 위에는 변치술이 앉았고 그 옆에는 고을 현감이 자리했습니다. 현감이란 고을을 다스리는 으뜸 벼슬아치를 이르는 말이지요. 한경식이 형틀에 묶여 끌려 나왔습니다. 도윤과 정씨 부인도 오라에 묶인 채 끌려 나왔지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활 한 자루가 들려 있었지요. 현감 나으리 죄인의 며느리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고자 하옵니다. 부디 윤허하여 주십시오. 변치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적의 딸이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어서 끌어내라. 아니요. 마지막 소명은 들어주는 것이 법도이니 말해보아라. 현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서리는 깊이 절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소인은 활을 아는 사람이옵니다. 그리고 활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하옵니다. 지금부터 저 화살에 새겨진 진실을 활의 이치로 낱낱이 밝히겠나이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변치술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한 그림자가 스쳤지요. 첫째, 거리를 보겠나이다. 서리는 죽은 관군이 쓰러졌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변치술이 화살이 날아왔다고 주장한 맞은편 언덕을 가리켰지요. 좌수 어른께서는 저 언덕에서 날아온 화살이 관군의 가슴을 꿰뚫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거리는 천하의 명궁이라도 화살을 닿게 할 수 없는 거리이옵니다. 소인이 직접 보여드리겠나이다. 서리는 활을 들어 그 언덕을 향해 힘껏 화살을 날렸습니다. 며느리의 빼어난 솜씨로도 화살은 언덕에 한참 못 미쳐 떨어졌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그 거리는 화살이 닿을 거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보셨습니까? 소인의 솜씨로도 닿지 않는 거리옵니다. 그러니 저 화살은 결코 언덕에서 날아온 것이 아니옵니다. 변치술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짐짓 큰 소리를 쳤지요. 말장난이로다. 내 솜씨가 모자란 것을 어찌 거리 탓으로 돌리느냐. 그러시다면 둘째, 상처를 보겠나이다. 서리는 죽은 관군의 시신을 거둔 의녀를 불렀습니다. 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지요. 그 관군의 상처는 둘레가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살이 타들어간 자국이었지요. 멀리서 날아온 화살에는 결코 그런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코앞에서 쏘아야 그런 그을음이 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저 화살은 멀리서 날아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바로 코앞에서 관군을 쏘아 죽인 것이옵니다. 언덕에서 날아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이옵니다. 장내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변치술의 거짓이 한 겹씩 벗겨지고 있었지요. 셋째, 화살 그 자체를 보겠나이다. 서리는 현감에게 청하여 관아에 보관된 증물 화살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어 모두가 보도록 했지요. 이 화살의 깃을 보십시오. 곧게 붙어 있사옵니다. 그러나 저희 한씨 집안의 화살은 대대로 깃을 세 갈래로 비스듬히 붙이옵니다. 깃을 붙이는 법은 만든 이마다 다르니 이는 결코 저희 집 화살이 아니옵니다. 이때 고을의 늙은 궁장 박씨가 사람들 틈에서 나섰습니다. 그 말이 옳소. 내가 평생 화살을 만든 사람이요. 그 화살은 관아에서 쓰는 관제 화살에 한씨 표식만 나중에 새겨 넣은 것이요. 칼자국이 새 것이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소이다.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위조된 화살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변치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요. 다 닥쳐라. 모두 짜고 거짓을 꾸미는 것이다. 저 늙은이도 한씨 집안과 한패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넷째, 이 화살의 한씨 표식을 위조해 새긴 자가 누구인지 직접 들어보시지요. 서린이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 틈에서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아전 곽석이었지요. 그 화살을 위조한 자는 바로 나요. 곽석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좌수 변치술의 명을 받아 내가 관제 화살에 한씨 표식을 새겼소. 그리고 변치술의 부하가 순찰 돌던 관군을 코앞에서 쏘아 죽이고 그 자리에 위조한 화살을 떨어뜨렸소. 모든 것이 한씨 집안을 역적으로 몰기 위한 변치술의 흉계였소. 곽석이는 품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변치술이 내게 위조를 지시한 또 다른 증좌요. 하나는 빼앗겼으나 나는 만일을 위해 한 장을 더 베껴 두었소. 이제 내 목숨이 어찌 되든 진실을 밝히겠소. 변치술의 측근이었던 곽석이의 배신에 변치술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요. 저 저자가 미쳤다.
다 거짓이다. 현감은 어서 저 미친 것들을 끌어내라. 바로 그때 서린이 제 손에 낀 가죽 깍지를 빼들어 높이 치켜 올렸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십시오. 이 깍지 안쪽에는 쌍용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이는 7해 전 똑같이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한 최정 장군의 가문 표식이옵니다. 그리고 그 최 장군을 모함하여 무너뜨린 자가 바로 여기 있는 변치술이옵니다. 서린의 외침이 장내를 갈랐습니다. 변치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7해 전 군량을 빼돌리고 그 죄를 제 아버지께 뒤집어 씌운 것도, 오늘 군기고를 털고 그 죄를 시아버님께 뒤집어 씌운 것도 모두 똑같은 수법이옵니다. 한 번 성공한 흉계를 또 한 번 되풀이한 것이지요. 변치술, 내 죄를 인정하느냐? 변치술은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화살의 깃이 다른 것도, 상처가 그을린 것도 다 그럴듯한 말로 꾸민 것에 지나지 않아. 그렇다면 곽석이의 증언은 어찌 된 것입니까? 좌수 어른의 충직한 신복이 어찌하여 제 목숨을 걸고 어른을 고발하겠습니까? 저자가 한씨 집안에 매수된 것이다. 다 거짓이야. 매수라 하셨습니까? 곽석이 나으리는 도리어 어른께 자식들의 목숨을 위협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잃을 것밖에 없는 사람의 증언이야말로 가장 참된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서린의 차분한 반박에 변치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을 할수록 도리어 제 거짓이 더 또렷이 드러나고 있었지요. 지켜보던 백성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 우리 집 곡식도 좌수가 억지로 빼앗아 갔지. 나도 보았소. 사건 있던 날 밤 관아 사람이 군기고 쪽으로 가는 걸 분명히 봤소. 그동안 변치술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던 사람들이 하나둘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한 둑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갔지요. 현감마저 낯빛이 변해 변치술에게서 슬며시 몸을 돌렸습니다. 그토록 든든하던 변치술의 뒷배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밖에서 우렁찬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모두 꼼짝 마라. 역졸들이 마패를 높이 들고 관아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동안 변치술의 곡식 수탈과 비리를 은밀히 캐오던 암행어사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암행어사는 단 위로 올라 변치술을 매섭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변치술, 내 그동안 내 놈의 곡식 수탈과 백성 수탈을 낱낱이 캐왔다. 한데 오늘 보니 그 죄가 살인과 무고에까지 이르렀구나. 게다가 7해 전 최정 장군 사건까지 내 소행이라니 이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대죄로다. 변치술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발악하듯 소리쳤지요. 아니요. 나는 억울하오. 다 저것들이 짜고 변명은 그만두어라. 위조 화살, 곽석이의 증언, 은여와 궁장의 증언, 그리고 채 장군의 깍지까지. 이만한 증좌 앞에서 무슨 발뺌이냐. 여봐라. 저 죄인 변치술을 당장 포박하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변치술을 오라에 묶었습니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좌수가 짐승처럼 끌려나갔지요. 구경하던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잘됐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이다. 저 며느리가 우리 고을을 구했어. 채 장군의 따님 만세. 그동안 변치술의 횡포에 짓눌려 있던 고을 사람들이 묵은 하늘 토해 내듯 함성을 질렀습니다. 끌려가던 변치술이 마지막으로 서린을 돌아보며 이를 갈았으나 서린은 그 눈길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7해 전 빼앗은 것은 한 가문의 목숨이었으나 끝내 빼앗지 못한 것은 진실이었다. 거짓은 잠시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어도
끝내 하늘의 눈은 가리지 못하는 법이니라. 변치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끌려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향해 백성들의 야유가 빗발쳤지요. 변치술은 그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져 마침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인과 무고, 백성 수탈에 충신을 모함한 죄까지 더해져 그는 멀고 험한 곳으로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의 재산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졌습니다. 곡식 한 톨까지 빼앗겼던 농부들이 비로소 제 몫을 되찾고 눈물을 흘렸지요. 곽석이는 죄를 지었으나 끝내 양심을 좇아 진실을 밝힌 공이 인정되어 가벼운 벌로 그쳤습니다. 그는 비로소 죽은 아내의 위패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되었지요. 여보, 내 늦게나마 바른 길을 찾았소.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비가 되었구려. 곽석이는 위패 앞에 엎드려 오래 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누명을 벗은 한경식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7년 전 멸문당한 최정 장군 또한 뒤늦게나마 그 누명이 벗겨져 명예를 되찾았지요. 나라에서는 최 장군의 충절을 기려 그 사당을 다시 세우게 했습니다. 두 가문의 한이 마침내 함께 풀린 것이었습니다. 암행어 사는 설인 앞에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장군의 따님이시여, 그대의 용기와 지혜가 두 가문의 억울함을 풀고 고을의 정의를 세웠소. 참으로 장한 일이오. 과한 말씀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거짓을 거짓이라 말했을 뿐이옵니다. 설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곁에서 도윤과 정씨 부인이 그리고 풀려난 한경식이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지요. 한경식이 며느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 최 장군의 따님아, 내 평생 꼿꼿하게만 살았거늘 오늘 너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인다. 내가 이 한씨 집안을 살렸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한씨 집안의 며느리이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자랑이옵니다. 정씨 부인이 며느리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를 몰라보고 모질게 굴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저는 한 번도 서운한 적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친어머니나 다름없으십니다. 온 식구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칠복의 늙은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세월이 흘러 솔제고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설이는 여전히 한씨 집안의 며느리로 시부모를 봉양하며 단정히 살아갔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솜씨를 숨기지 않았지요. 어느 맑은 날, 설이는 헛간 깊이 숨겨두었던 그 낡은 활을 마침내 햇빛 아래로 꺼내 들었습니다. 한때는 들킬까 두려워 멍석 속에 감추기만 했던 활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 활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당당히 내보일 수 있는 자랑이었습니다. 설이는 친정아버지 최 장군과 살아계신 시아버지 한경식 두 분의 뜻을 기리며 활터에 섰습니다. 마칠복이 그 곁에서 흐뭇하게 지켜보았지요. 설인이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곧고 맑게 날아가 관역 한복판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더는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자유로운 화살이었지요.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어디서 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는 법이다. 숨어 살던 역적의 딸이 바르게 살아 끝내 두 가문의 한을 풀었으니 그 고든 마음이 곧 그 사람의 값어치였더라. 활은 거짓을 쏘지 않았고 바르게 산 사람은 하늘이 끝내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솔제고을의 명국 며느리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과 재물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